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퍼셉트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XOR 문제를 통해서 퍼셉트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의 한계점을 극복한 것이 다층 신경망 구조입니다. 이 신경망 구조가 더 발전된 게 딥러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많이 익히 들었던 여러가지 개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그러한 용어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비즈니스 어널리틱스가 무엇인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개념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들어봤지만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용어의 구분을 그래도 대략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이전에 나왔던 그런 용어로 기업에서 그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통계적인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예측이나 나중에 기업의 성장을 위한 스트래티지를 개발하는 그런 목적에 사용되는 그런 개념에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용어를 최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은 결국 이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를 위한 도구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그런 개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인접 학문들을 모아놓은 다양한 그런 방법론들의 집합체, 이걸 데이터 사이언스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통계학도 포함될 수 있고, 머신러닝, 그 다음에 수학,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IT 관련된 그 비즈니스,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인공지능 개념은 과거부터 많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범위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이런 개념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살펴보고 머신러닝을 일반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 간단하게만 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을 크게 분류하면 첫 번째 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변수, 독립변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레코드가 있다면은 이 데이터의 성격,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뭐 이것을 사용하는 그 방법론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을 때 종속변수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하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귀 분석에서 이제 독립변수들이 있죠. 독립변수들이 쭉 있을 텐데, 독립변수가 예를 들어서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요 관계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러한 독립변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개 데이터가 있겠죠. 그 하나의 데이터를 레코드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많은 레코드를 학습 데이터에 입력을 해서 여기서 이런 독립 변수가 주어졌을 때 종속 변수가 어떤지 이런 것을 학습하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회귀나 분류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에 반해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분류 위주의 문제, 인과관계보다는 어떤 독립변수를 그 피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종속변수가 현재 여기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레코드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비슷한 그런 분류, 3번과 4번은 뭐 비슷한 부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종속 변수가 없을 때 이 독립 변수만 가지고 뭔가 분류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독립 변수들이 x1부터 xn까지 있다 그러면, 근데 이러한 것을 또 피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은 이렇게 묶죠. 이렇게 몇 개 독립 변수를 그룹하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차원 축소라고 하는 건데, 요런 문제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많이 알려진 개념입니다. 보상 시스템에 의한 학습,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알아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것은 더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초가 되는 퍼셉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퍼셉트론은 1957년 프랑크 로젠블라트가 구현한 알고리즘이고, 이건 향후 신경망의 기원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이 신경망에 은닉층들이 여러 개 생기고, 이거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이 속도, 파워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딥러닝 개념이 더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하고 신경망은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은 신경망에서의 은닉층,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두어도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경망 혹은 딥러닝의 가장 기원이 되는 알고리즘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신호를 받아서 그 입력 값의 가중치를 곱해서 0 또는 1의 출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 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회귀 분석이나 다른 데이터 마이닝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입력 신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립 변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독립 변수의 가중치, 회귀 분석에서는 이 가중치가 회귀 개수죠. 그러니까 이 입력 신호의 가중치를 곱해서, 근데 그 결과가 0 또는 1의 출력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제 퍼셉트론인데, 이 퍼셉트론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 합, 논리, 곱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 신호에 여기는 가중치죠. 이거 값을 곱해서 0으로 갈 거냐 1로 갈 거냐 하는 그 인계값을 우리가 설정한 후에 이 인계값을 보통 이제 세타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타보다도 뭐 작으면 0, 세타보다도 크면 1을 이렇게 출력하는 구조가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입력 신호가 만약에 2개인 경우에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력 신호가 2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x1이라는 입력에 w1이라는 가중치를 곱하고요. 또 x2라는 입력 변수에 w2라는 가중치를 곱해서 요 합이 어떤 세타 값, 보통 이제 0.5가 됐든 뭐 그것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세타는 0.7이든 이것보다도 작으면 0으로 출력하라. y값은 이것보다 크면 1로 출력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요것을 그림으로 우리가 좀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가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어떤 세타 값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라. 세타 값보다 크면 1로 출력하라. 우리가 이상 얘기한 것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1이 우리가 그 입력 변수라 그랬죠. 제가 회귀 분석의 사례를 들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거 독립 변수라고 그럽니다. x1이라는 입력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x2라는 입력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안에 요 가중치를 이렇게 곱하는 거죠. w1, w2. 회귀 분석에서는 이게 회귀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더하는 거죠. 더해서 어떤 세타 값보다 y가 크면 이건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회귀 개수를 우리가 많이 봤죠. a 플러스 bx라 그러면 여기 이건 변수가 단순 회귀 분석일 때고 다중 회귀 분석일 때는 b2 x2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 값에 이 개수값 있죠? b1, b2 요게 바로 여기 얘기한 w1, w2라고 보면 됩니다. 요 값이 어떻게 되나요? 0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 뭐 1, 0보다 작으면 세타보다 작으면 뭐 0,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 a 대신에 바이어스라는 그 절편값을 우리가 둬서 여기 바이어스 값보다 크면 뭐 1, 작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퍼셉트론과 관련돼서 혹은 앞으로 신경망과 관련돼서 우리가 익혀둘 용어가 있는데요. 요 입력 변수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것을 노드 또는 뉴런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인간의 뇌세포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와 비슷한 그런 구조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뉴런입니다. 뉴런이 또 다른 뉴런에 신호를 보내는 그런 과정이죠. 동그라미 치는 것은 뉴런이고 여기 X는 입력 신호죠. 입력 신호. 그 다음에 W는 가중치, Y는 출력치. 근데 이제 이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x1 플러스 x1 곱하기 w1, w1, x2 곱하기 w2 이걸 더해서 값이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값이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 y 전에 어떤 세타가 있죠. 세타란 어떤 관문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세타보다 어떻게 크다. 그러면 그 y 값은 1로 출력하고 0보다 작다. 그러면은 1로 출력하라. 이런 것입니다. 세타는 인계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퍼셉트론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논리 회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AND 논리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AND 논리 회로, 이 영은 false라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죠. false. false. 그냥 거짓이면 거짓. 그렇죠? 참이고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 그리고 거짓이고 참이면 거짓. 그러니까 이 AND는 모두가 참일 때만 참을 출력하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여기 1은 T를 의미하고 0은 F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파이썬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구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DEF라는 것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 쓰는 예약어입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는 and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표시했으면 여러분이 이건 마음대로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and에 필요한 변수, 그것을 매개 변수라 그러죠. x1, x2.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자, w1, w2. 또 세타 값에 우리가 각각 0.5, 0.5, 0.5를 할당을 시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변수라 그랬죠. 변수. 각각의 변수에 0.5 입력하고 0.5 입력하고 0.5를 할당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w1 곱하기 x1 가중치 곱하기 입력값 w2 곱하기 x2 이것을 temp라는 변수에 우리가 저장을 하고 요 세타값 0.5라고 우리가 임의대로 했었죠. 그것보다 어떻게 작으면 어떻게 0을 출력하라고 하고 그것보다 크면 어떻게 1을 이렇게 출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조건문 있죠. if, elif.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return 0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하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조건문 할 때 이렇게 콜론을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할 때도 여기 이렇게 콜론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것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을 해보면 자, and 0, 0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값은 0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여기 x1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x1이 지금 현재 여기 0이 들어갔어요. 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0이 들어갔어요. 아니 x1에 여기 0이 들어갔고 다시 지울게요. x1에 0, 0 들어갔죠? 그 다음번에 W1에다가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0.5를 이렇게 입력하라 그랬죠. 0.5. 그렇죠? 그러니까 0.5 곱하기 0 플러스 W2가 어떻게 됐죠? 여기 보니까 0.5였죠. 그 0.5 곱하기 0. 그렇죠? 매개 변수가 x2가 0.0이라 그랬잖아요. 0.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템프 값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0이 들어갔죠. 0.5 곱하기 0 해봐니까. 그리고 0은 어떻게 돼요? 세타 값이 지금 0.5라고 이렇게 했었죠. 0.5. 0.5. 0.5보다 작죠. 0이. 그러니까 리턴 0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딱 하면 요 세 개는 0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1이니까 여기 대신에 1이 들어갔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이 되는 거죠. 0.5 곱하기 1, 0.5 곱하기 1, 그래서 템프가 1이 됐죠? 1. 템프가 1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는 0.5니까 0.5보다 작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1이 0.5보다 작은가요? 이게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되고 엘리프 문장으로 가죠. 템프가 1이고 0.5. 이건 참이죠. 참일 때 이 문장을 수행하라 그랬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건너뛰어서 우리 한번 더 살펴볼까요? 이 not이라는 거 있죠. not은 부정하는 거죠.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NAND 게이트 이건 AND하고 not을 같이 결합시킨 거죠. not AND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참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죠. 아까하고는 전부 반대죠. 아까는 이게 전부 어떻게 됐어? 아까 AND일 때는 0, 0, 0, 1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not이라고 했죠.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배웠죠. AND는 이런 식으로 표시했었죠. AND는 그렇죠. 그렇죠. 교집합 이런 식으로 표시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부정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것을 우리가 똑같이 파이썬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름을 한번 정해볼까? 함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정해볼까요? 자, 낸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번에 조금 올려볼게요. 낸드라는 이름으로 정의했고, 그 다음에 함수 정의할 때는 콜론 잊지 마세요. 아까와 똑같이 우리가 0.0.5, 0.5 이렇게 곱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낸드는 이거의 반대니까 아까가 이게 요렇게 됐었죠. 그렇죠? 아니었냐? 요건 똑같았네요. 그렇죠? 요것만, 이 리턴 값만 바꿔서 쓴 거죠. 그렇죠? 반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임계치가 0.5보다 작으면 거꾸로 2를 출력하고 크면 0을 출력하라. 요것만 우리가 반대했죠. AND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1110이 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합집합, 그러니까 논리합이라고 배웠었나요? 논리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논리합. 논리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화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오화. 그래서 이것은 둘 중 하나만 참이면 모두 참이고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을 출력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일 때는 거짓이고 나머지 참이 하나만 있으면 모두 다 참을 이렇게 출력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을 겁니다. 이것을 파이썬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화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화 똑같이 함수 정의할 때는 콜론 잊지 마시고요. 자, 요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물정 표시가 되는 것은 주석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0.5, 0.5, 0.5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걸 그대로 쓴 거예요. 자, W1, W2 세타는 그대로 0.5라고 다 두고 템프에다가는 x1, x2 매개 변수 값을 받아오고 여기 W1, W2 가중치를 곱한 것을 템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12번 라인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12번 라인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X1이 뭐라 그랬더랬나? 여기다가 글을 써볼게요. W1은 0.5라 그랬죠. 곱하기 X1이 0이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여기를 하니까 제일 첫 번째 X1.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X2죠. 이것은 X2, 이것은 X1. 그래서 더하기, 그 다음에 W2는 0.5죠. 그 다음에 x2가 0이라 그랬죠? 그거 하니까 값이 0이죠. 그러니까 템프에 지금 현재 0이 들어가 있는 거죠. 0이 어떻게 돼요? 세타는 지금 0.5라 그랬죠. 0.5다 작으니까 0을 출력하게 됐죠. 그래서 0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14번 하나만 봐볼까요? 어떻게 좀 변화가 생길까요? 14번 하나만 해보면 x1이 1이 들어갔죠. x1이 1 들어갔고 w1이 0.5죠. 곱하기 x2가 0이죠. 그렇죠? x2가 0. 그렇죠? 0이고 그 다음에 w2가 0.5라 그랬죠. 0.5. 이거 했더니 0.5죠. 그래서 0.5가 템프에 들어갔죠. 0.5. 0.5가 템프에 들어가서 0.5가 세타가 지금 0.5죠. 0.5가 0.5다 작냐? 이 부등호에 등호 표시가 없으니까는 이것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너뛰고 이건 실행 안 되고 그렇죠? 요 엘리프 문장으로 들어가죠. 0.5가
0.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것들이 잘 실행되는지. 여기 그 프린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이 출력 결과를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퍼셉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퍼셉트론의 한계가 좀 있는데 XOR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없다.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XOR이 뭐냐? XOR은 이 베타적인 논리학으로 X1 또는 X2 중 한쪽이 1일 때만 이렇게 출력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일 때는 1. 그렇죠? 여기 둘 중에 하나만 1이 돼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모두 거짓이다. 이런 거죠. 이런 논리 회로죠. 그래서 XOR 같은 경우는 이 퍼셉트론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해결할 수 없는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런 예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웨이트를 구할 수 없어요. 그 0, 1, 1, 0을 이 상태에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던 차에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해결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AND, 그 다음에 NAND, 그 다음에 OR 게이트, 이거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을 한번 2차원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직선으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조금 이따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XOR 이 문제는 리니어 선형으로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런 문제점이 퍼셉트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템프에다가 이 값을 절대값만 사실 쓰면 되죠. 절대값만 쓰면 되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XOR이라고 우리가 그 함수 이름을 정하고 X 값이 0.5 아니 W1 0.5 W2 0.5 세타는 0.4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 한번 여기 계산해 볼게요. W1이 요 문제만 우리가 살펴볼까요? W1이 0.5죠. 0.5 X1이 뭐였죠? 1이죠. 1. 그 다음에 더하기 W2가 뭐였죠? 마이너스 0.5였죠? 마이너스 0.5 곱하기 그 다음번에 X2가 1이었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0이죠. 0. 그렇죠? 0. 0. 잠깐만요. 0. 그래서 0인데 현재 이 템프에다가는 여기 뭐 절대값 들어갔으니까 또 0이긴 하죠. 0이 들어갔고 그럼 현재 여기 0이 들어왔죠. 0이 들어오고 세타 값이 지금 0.4죠. 0이 0.4보다 어떻게 돼요? 0이 0.4보다 적으니까 이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그러니까 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런 구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음 문제를 한 번 더 계속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굳이 이렇게 선형으로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절대값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긴 하죠.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본 거고 이걸 우리가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0, 110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나오긴 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XOR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요 AND, NAND, OR 게이트를 조합을 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 여기 안에다가 이러한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우리가 XOR 게이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추가시킨 거죠.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시키면 요런 형태 우리가 원하는 요런 결과값을 이렇게 얻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요 부분 요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히든 레이어고 요게 인공신경망의 그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그 1986년도에 백프라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고안하게 된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퍼셉트론이 어떻게 되죠? 층이 여러 개 있는,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죠. 이 다층 퍼셉트론을 가지고서는 아까 ABS나 절대값, 사인, 코사인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XOR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x 곱하기 뭐 가중치 플러스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 논리 논리 곱 이런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해서 XY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OR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름을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자, 이거 우리가 기억난 거 있죠? NAND. 그렇죠? OR. 그렇죠? 요 두 개를 입력층으로 쓰는 거죠. 이것은 입력층,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은닉층, 이것은 출력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세 개의 조합을 통해서 요 XOR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보였죠. 그쵸? 여기 위에 있는 그림 문제를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처음 S1은 NAND, S2는 OR, 뭐 이런 거죠. Y는 AND,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요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입력층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봅시다. 이렇게 여기 이제 X1이죠. 입력층이니까 여기 1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1이 들어가 있어서 1이 들어갔고 이것을 어떻게 되죠? 0.5를 우리가 다 곱했었잖아요. 이게 W1입니다. W1, W2, 0.5를 이렇게 곱했죠. 그렇죠? 이것을 더하는 거죠. 더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 위에 그림 있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더 두는 것이죠. 여기 그림이 이제 있네요.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우측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그림에다가 우리가 한번 아까 그 값을 넣어 볼까요? 1 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1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웨이트가 0.5였죠? 0.5였죠? S1이 아까 뭐였던가요? 5R이었던가요? 5R. 여기 S1은 5R이고 여기는 5R이고 여기는 NAND죠. NAND. 그렇죠? 이거 사용한 거죠. 한번 해보죠.
이게 end고 이게 우아네. 제가 잘못 썼어요. 여기 보면 잠깐만 여기 위에 한번 봐보죠. 여기 여기 낸드 오화죠. 낸드 오화. 그렇죠? 요것들을 똑같이 쓰면 돼요. 낸드 여기 옆에 있네 여기. S1이 낸드 오화 낸드. 자, 1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다가 0.5를 곱하고 여기 0.5 그렇죠? 그럼 S1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S1이 출력할 때는 낸드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서 1 곱하기 0.5니까 0.5 됐죠. 또 1 곱하기 0.5가 또 이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0.5가 돼서 1이 됐죠. 그렇죠? 1이 어떻게 돼요? 이 0.5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낸드는 1일 때 end는 1일 때만 1인데 낸드는 어떻게 돼요? 1일 때 그 반대죠. 그러니까 1일 때 원래 1인데 그게 반대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는 0이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S1의 출력값은 그렇죠? 값은 그 다음에 이제 S2로는 어떤 값이 가느냐? 입력값에 여기 11이 들어갔죠. 우리가 똑같이 여기도 웨이트 값은 0.5 두고 여기도 0.5를 뒀죠. 그러니까 X2에서 S2라는 노드로 가는 그 신호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는지 봐보죠. 여기 왔을 때는 1 곱하기 똑같이 0.5 더하기 1 곱하기 0.5 그러니까 1이죠. 1인데 S2는 어떻게 된다? 5화잖아요. 5화는 둘 중에 참이면 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템프는 뭐 세타보다 크면 1 그래서 여기 값이 S2를 거쳐 나와서 여기 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 값이 1이 되죠. 1. 그렇죠? 여기는 이걸 출력을 거쳐서 0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0이 왔고 여기 1이 왔죠. 나중에 알겠지만 그 신경망에서 요것을 요 템프 세타 이거 비교하는 것이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요만큼 온 거예요. 처음에 0이 왔고 여기는 1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웨이트는 0.5, 0.5였죠. 그러니까 0 곱하기 0.5 더하기 1 곱하기 0.5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0.5죠. 0.5인데 이거 어떻게 되었어요? end로 했죠. end y 값은. 그렇죠? 여기 값이 여기 전까지 올 때 이게 0.5로 왔는데 템프하고 세타 비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end는 결국은 0과 1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짓이다 이거죠? 그래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이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0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ND, OR, 그 다음에 우리가 NAND, 이거 이용해서 XOR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것이 이거예요. 이 은닉증 하나만 우리가 두개 되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선형으로 이 1이 됐을 때 0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일단 이것을 하기 전에 요거 우리가 아까 이 b 대신에 세타를 사용했잖아요. 이 b가 세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y는 0. 이건 출력값이고요. 이 세타를 마이너스 b로 출력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 위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리스트만 이용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numpy 이용해서도 위의 내용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서 일단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건 x값은 0, 1 이렇게 넣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중치는 0.5, 0.5 넣었고 이 b 우리가 세타 값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어서 요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0.5, 0.5 여기 됐죠. w 곱하기 x값. 요것을 어떻게 돼요? 다 더하는 거죠.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x1 곱하기 w1 플러스 x2 곱하기 w2 이런 거죠. 그 다음에 b, 세타하고 비게 되죠. 저는 지난번은 w1 x2하고 세타하고 비우겠는데 세타를 왼쪽으로 이항하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표시가 된 거죠. 플러스 0.7이 마이너스 0.7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굳이 제가 글씨를 쓰자 그러면 0.5 곱하기 어떻게 돼요? 여기가 W1이라고 그렇게 보고 여기가 X1이라고 보면 여기가 0이었죠? 그 다음에 W2가 뭐였어요? W2가 여기는 0.5죠? 0.5. 그 다음에 X2가 1이죠? X2. 그렇죠. 요게 어떻게 돼요? 세타보다 크냐 작냐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했던 거죠. 근데 이 세타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이게 0이 되죠. 0이. 그래서 이 세타를 b로 쓰면 w1 x1 플러스 w2 x2 마이너스 세타를 b로 쓴 것입니다. b로 쓰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0을 y로 표시하고요. y는 0 또는 1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렬로 표시하면 wx 이렇게 표시하고 b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y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표현된 걸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걸 똑같이 글씨를 쓴 겁니다. mp sum numpy에서 두 벡터를 곱한 것을 더한 거죠. 그것을 이제 b를 해서 그렇죠? 요걸 가지고 0보다 크면 어떤 거 1, 뭐 0보다 작으면 뭐 1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걸 똑같이 우리가 numpy 이용해서 한 거죠. numpy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and 이런 거 우리 한 거죠. 그래서 and 우리 한 것만 이제 결과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 결과 출력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템프가 0보다 크면 아까는 이 템프에다가 세타 값하고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으면 0, 0보다 크면 1 이런 식으로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값을 이쪽으로 옮기게 된 거죠. 옮기게 돼서 이렇게 표시한 것 뿐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랜드 표시도 한번 해보죠. 한번 실행만 해볼게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numpy 형태로 바꾼 것만 차이 있지,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니까 여러분이 참고 한번 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해보고 싶었던 게 이 XOR 게이트 같은 경우 00, 또 11인데 이 부분이죠. 요걸 어떻게 우리가 잘 출력을 할 수 있냐. 11일 때 0. 그렇죠? 요것을 우리가 아까 똑같이 사용했던 그 표현대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렇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0.5를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쓰고 요것을 어떻게 했죠? XY 문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아까 했던 거죠? 이거 우리가 했던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그림을 그린 것을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그림을 뭐 구체 한번 그려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0, 0, x1 값이 있고 x2 값이 있다. 그러면 0, 0이 있고 논리 값에 우리가 x1, x2 값이 있었잖아요. 0, 0, 0, 1, 뭐 1, 0, 1, 1 이렇게 있고 y 값이 있다 그랬을 때 요게 어떻게 우리가 구분되는지 요걸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0, 0, 그 다음에 1, 0, 이건 1, 0은 여기 있는 거, 1, 1 여기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요 직선은 뭐죠? 1, 1인 것만, 그러니까 end라는 것을 우리가 end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 표시할 수 있죠. 1, 1일 때만 여기 영역은 어떻게 t, 여기는 f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런 선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선을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여기보다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F. 이쪽에 있는 것은 T. 이쪽 위에 있는 것은 T. 이게 이 그래프가 뭐죠? 오화 그래프죠. 오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0, 0일 때는 1로 표시하고 1, 1일 때도 1, 1일 때도 0, 0으로 표시하고 0, 0일 때도 0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뭔가 구분을 좀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선 갖고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왜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놈이고 얘하고 얘하고는 비슷한 놈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직선으로 요렇게 구분한다든지 요렇게 구분한다든지 했을 텐데 XY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구분될 수 없는 문제를 아까 여러 개의 논리 그 회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논리회로 여러 개 논리회로를 통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응미층을 둔다는 것이죠. 이걸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 직선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XUR 문제를 퍼셉트론 해결하지 못한 것 그것이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고 이게 백프라파게이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고 이게 향후에 여러분이 많이 익히 들었던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퍼셉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